창업 5번 했을 때 약 35억 정도 받았더라고요. 아이템이 얼마나 대단한 게 저한테만 이렇게 줬겠습니까? 아이템이 어마어마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선정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합격한 거랑 실패한 거랑 보여드릴게요. 과제명은 없어요. 왼쪽은 인기가 지금 너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첫 페이지인데 그냥 일반적인 내용 써놨잖아요. 그럼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읽어보질 않아요. 첫 페이지부터. 그러면 오른쪽 게 훨씬 이해가 잘 될 거잖아요. 나독성 있게 편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예비 창업 패키지 받고 창업한 다음에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에서도 선정이 되면 2억 5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받았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달멘토입니다. 오늘부터는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사업계획서 작성법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작성법 들으신 분들은 조금 듣는데 수월하실 거고, 처음 듣는 분들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총 7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합격한 사업계획서 어떻게 생겼는지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편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드릴 거고, 두 번째로 대면 평가 배점표를 보여드릴 거예요. 서면 평가 배점표도 있고 대면 평가 배점표도 있는데,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는 대면 평가 배점표 위주로 작성하는 겁니다. 발표할 때도 아래 한글로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훨씬 중요합니다.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대면 평가 배점표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창업 지원 사업에는 두 가지 트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창업 지원 사업, 그리고 R&D 지원 사업입니다. 창업자들은 둘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아이템으로 창업 지원 사업은 사업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R&D는 기술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비 창업 패키지 작성법은 이쪽 사업 계획서 쓰는 거였고, 이제부터 강의할 내용은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디딤돌 과제라는 게 있거든요. 선정되면 2억 원을 줬어요. 2억. 보통 예비 창업 패키지 받고 창업한 다음에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에서도 선정이 되면 2억 5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받았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게 선정이 됐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디딤돌 과제, 이거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거는 초기 기업에다가 이런 거 한 번도 안 받아본 업체한테만 준 사업이 있어요. 그거에다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스타트업 회사 지원이었을 때 계산해 보니까 18건 정도 되고, 대단했으면 이렇게 창업 여러 번 안 했겠죠. 여러분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만 잘 쓰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강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책을 썼어요. 혹시나 강의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정부 지원 사업 합격의 정석, 이 책이 제일 나중에 나온 책이거든요.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서 양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템 개요 쓰는 겁니다. 개발 목표, 개발 방법, 연구팀 구성, 기대 효과 한 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본문을 써야지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기술 개발 목표 한 페이지, 연구 개발 방법 4페이지, 선행 연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번째로 연구 개발 역량, 기술 개발 일정, 연구비 사업 계획 이것도 2페이지 써라. 근데 표준화된 양식은 없어요. 예전에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차용해서 쓰면 돼요. 옛날 양식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사업화 방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업화 목표, 사업화 전략 이렇게 돼 있는데, 동그라미 쳤던 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요. 1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라고 돼 있는데 15페이지에서 30페이지 사이로 쓰면 된다. 두 번째로는 대면 평가표 배점표를 확인하고 써라. 어떤 항목 위주로 점수를 주는지 그거를 생각하고 이제 쓰는 게 좋다. 그리고 편집이 중요하다. 편집. 제가 합격한 사업계획서 샘플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건데, 편집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과제명부터 써야 되고 시각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개조식 딱딱 끊어서 쓰는 거 있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에서 볼드체나 빨간색으로 된 문구만 읽어봐도 이해되게 쓰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믿을만 해야 돼요, 이 사업계획서가. 그래서 자기 자랑도 하고 수치, 객관화 이런 걸로 쓰시면 믿게 되거든요. 이 네 가지 정도만 유의하시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면 평가표 양식을 보겠습니다. 중소 기업 기술 개발 사업 대면 평가표 공통 예시예요. R&D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양식을 쓴다는 겁니다. 기술성 40점, 사업성 20점, 선행연구 10점, 보유 역량 25점 이렇게 돼 있고 9가지 항목인가 그래요. 이 평가표대로 평가위원이 점수를 내고 코멘트를 다는 겁니다. 사업계획서에 이 부분 내용이 잘 써져 있고 이런 부분이 어디 강조가 돼 있으면 점수 받을 때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60점이 최종 합격입니다. 60점 받기 쉬울 것 같잖아요. 보통 맞으면 60점인데 합격하는 사람은 60점에서 70점 사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다 보통 준 다음에 두세 개만 우수 점수를 주면 합격하는 거고, 여기서 한두 개만 미음만 주면 그 사람들이 탈락하는 거예요. 거의 이 중간에서 점수를 주고 합격할 거는 왼쪽, 탈락할 건 오른쪽에 한두 개씩 넣으면 탈락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양식을 확인하시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 작성법이니까 합격한 거랑 실패한 거랑 보여드릴게요. 왼쪽 거는 처음에 썼을 땐 떨어진 거고 오른쪽 거는 이제 붙은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기술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이거는 떨어진 거고 이거는 붙었어요. 과제명부터 다르죠. 과제명은 없어요. 왼쪽은. 여기는 폰트도 동일하고 볼드치 하나 있고 읽기가 지금 너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오른쪽 거는 단락 구분도 돼 있고 띄어쓰기도 돼 있고 편집이 잘 돼 있죠. 그다음에 볼드체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밑줄도 있고 폰트 크기도 강조하는 게 정해져 있고 여기는 서비스 첫 페이지인데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써놨잖아요. 그럼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제목부터 읽어보면 이게 뭐 하는 건지 이해가 되고 그림 보면 아 이렇게 만들겠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거만 읽어보겠죠. 이미지가 있어야지 제품 상상이 잘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읽어보질 않아요. 첫 페이지부터. 집중이 안 된다고 한마디로. 똑같은 시간을 놓고 이걸 이해하라고 그러면 오른쪽 게 훨씬 이해가 잘 될 거잖아요.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독성 있게 편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페이지 보면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코드도 했고 그동안 뭐 했다 이런 걸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다야. 근데 이 회사가 뭐 기술 개발할 게 많다는 거죠. 몇 년 한 거죠, 회사를. 자기가 했던 내용을 이렇게 쫙 표로 만들어서 썼다는 거예요. 여기는 별로 안 한 것 같아. 이것만 보면. 그리고 뭐 열심히 했다. 진척이 이만큼 되었다. 긍정적으로 썼잖아요. 투자를 얼마큼 받았다. 이런 게 있건데 여기는 표도 없어. 그래서 이게 자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작성을 해야지 보기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 시설 장비 사업화 계획 사업화 실적에 마케팅 해서 돈 얼마 벌 거냐 이런 거 쓰라는 건데 너무 짧게 썼다 이거죠. 근거도 빈약하고 그럼 이 조사를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실적도 많고 국내 시장 규모도 조사해 보면 나올 게 많아요. 근거가. 근데 이렇게 안 썼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믿을 만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계획서 쓰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첫 장부터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듣다가 이해 안 되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정달면 또 네이버 블로그 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달 멘토입니다.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사업계획서 작성법 두 번째 시간 기술개발 목표 부분 작성법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 목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R&D 사업 선정의 한 70% 이상 이 부분에서 결정될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잘 쓰면 거의 합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 제일 중요하니까 잘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계획서 표준 양식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기술개발 목표 이 부분 지금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 방법, 그 다음에 돈 어떻게 벌 건지 중요하고 이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고민해서 작성하실 건 없어요. 다른 거에 비하면 별로 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술개발 계획 네 가지만 쓰면 됩니다. 첫 번째, 현재 상황과 문제점.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점의 해결 방안, 플러스 필요성. 그 해결 방안에 구체화된 게 개발 아이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짜로 해결하기 위한 아이템은 내가 개발하고 있는 이 제품이다.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물은 어떤 형태로 나온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네 가지를. 이해하셨죠? 그 샘플을 보여드리면서 할 거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샘플입니다. 후기부 등본이라는 서비스고요. 기술개발 목표 양식에는 1페이지만 쓰라고 돼 있었거든요. 1페이지에 쓰는 거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설명을 1페이지 안에 다 담기가 어렵고 그걸 다 담으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읽기가 힘들어요. 읽기 편하게 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다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글자가 별로 없잖아요. 다 읽어볼 필요 없고 시각화해 놓으면 보기가 더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안은 세 장을 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앞부분 반 페이지는 현재 상황을 쓴 겁니다. 현재 상황이 한 줄이에요. 현재는 주소별 실거주 후기 서비스가 없음. 이 현재 상황을 그 평가원이 읽어봤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이 현재 상황을 읽어봤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사업 계획서를 보게 되는 거죠. 현재 상황을 장황하게 막 설명할 필요도 없어. 이 그림으로 하나로 다 해결되는데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없대요. 뭐가? 주소별로 나오는 실거주 후기는 없거든요. 동호수까지 나오는 실거주 후기라는 건 없어요. 프로테크 서비스 가면 후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주소는 아니에요. 단지나 그 지역이죠. 내가 살고 싶어하는 그 집에 대한 후기를 좀 보고 싶은 거죠. 그게 없으니까 하겠다고 쓰는 거예요. 이것만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 없어. 맞아. 오케이.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뭔데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상황은 이렇게 그림으로 한 장으로 설명했죠. 그다음에 문제점이 뭐야? 그래서 문제점을 이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거 네 줄이에요. 이것도 별거 없어. 문제점이 뭐냐? 개별 호수가 아닌 단지 전체에 대한 댓글이다. 개별 호수에 대한 걸 알고 싶다. 내가 사고 싶은 집, 이사 가고 싶은 집 누구한테 의존해야 됩니까? 자기가 직접 보던지 부동산에 물어보면 부동산 좋다고 그러죠. 그럼 다 좋다고 그러지. 나쁜 집 보여주려고 하겠습니까? 대부분 좋다고 하지. 그래서 자기가 봐야 돼요. 다 보려면 거기 가야 되잖아요. 힘들어. 근데 그 집 주소별 후기가 이미 다 나와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형식의 부재. 형식이 없어요, 후기는. 이런 것들은. 맞죠? 형식이 없잖아요.
그냥 아무 때나 막 쓰잖아요. 후기 달아보셨죠? 그러니까 그러면 정보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형식을 만들겠다는 거. 그리고 실거주 미인증. 여기 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써도 그냥 올라가요. 그 인증하는 절차가 없어요. 후기가. 뭐 아무나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현재는. 이 한 페이지만 보면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바로 쉽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본 평가위원이 본인도 이해가 다 돼요, 벌써. 그리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거랬잖아요. 해결 방안에 구체화된 게 아이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이제 한 페이지 이렇게 쓴 거예요. 해결 방안은 보통 문제점에 반대예요. 집 주소별 후기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는 집 주소별로 한번 써보겠다. 됐죠? 두 번째, 양식이 없다 그랬잖아. 그럼 양식을 만들겠다. 후기인데 2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실거주 인증을 하겠다잖아. 이런 걸로 하겠다. 송장,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번호를 하겠다. 임차인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그게 해결 방안이에요. 됐죠? 그 해결 방안으로 나온 우리 아이템이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제목이 후기부 등본. 이게 등기부 등본에서 차용한 거거든요. 등기부 등본은 계약할 때 다 우리가 떼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월세 계약할 때 후기부 등본이라는 거 한번 떼보자. 그럼 거기 그 내용 나와 있을 거 아니냐라는 거에서 서비스명을 저렇게 한 거고, 집 주소가 나오고 평가 의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뭐 전월세로 간다고 할 때 볼만하고, 집을 살 때도 볼만하죠. 집을 살 때도 등기부 등본 봐야 되는데 집 상태가 여기에 나오니까, 그러면 집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괜찮을 거잖아요. 물론 이제 반대로 집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해결 방안을 얘기한 거예요. 사실 여기서 개요가 끝나도 되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 이 서비스의 핵심이 후기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어떤 평가 항목으로 작성을 하느냐. 그래서 이 한정을 추가한 거예요. 난방이 잘 되냐, 층간소음이 되냐, 고장 시설이 있냐, 임대 분쟁이 있냐, 이런 것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이슈가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걸 미리 알았으면 안 들어갈 텐데 하는 것들. 이런 내용을 20가지만 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 게 답이 나와 있으면, 만약에 이게 다 되면은 집 구할 때 편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핵심 내용을 강조한 거예요. 이 뒤에 원래 이거는 뒷부분에서 설명하면 되는데, 이런 걸 미리 알려주겠다는 거구나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는 그 개발할 목표는, 그럼 이거 뭐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결과물 양식을 정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기술 개발 목표 부분이 완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1페이지로 작성한 예시예요. 그래서 대표님들도 이 샘플을 한번 보시고 본인의 아이템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아파트 분리수거 대행 플랫폼인데 첫 페이지예요, 첫 페이지. 이 뒤에 상세 내역, 개발 아이템의 개요까지 나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까지가 나와요. 2장 정도 더 있는 거죠. 제목, 과제명이 들어가고 내가 개발하고자 한 아이템명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템의 정의, 수거면은 아파트 분리수거, 재활용, 뭐 일반 쓰레기 수거하고 하는 앱 기반 플랫폼이다. 과제명이 들어가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정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림, 플랫폼이 어떻게 생겼는지 개요도 그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아이템의 구성 특징, 간단하게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한 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것도 비슷해요. 이거는 자유여행객을 위한 모바일 컨시어지 플랫폼. 과제명이 나왔죠, 똑같이. 근데 여기는 이미지부터 넣었어요. 그 밑에 아이템 설명을 다른 거예요. 똑같아요. 이 첫 페이지는 이렇게 구성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과제명, 아이템 이미지 설명으로 이 내용에서 이게 뭐 하는 건지 한 페이지에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림이 있어야 돼, 항상. 그림만 보면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치약 교정기 보관함.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제명이 있어요. 아이템이 이렇게 생겼다고. 이거 보면 뭘 하는지 확실히 알았잖아요. 그 밑에다가 이제 주요 특징 설명을 쓴 거. 이건 굳이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바로 특징으로 들어간 거예요. 재질 보고 지식재산권 출원했고 어떤 형태로 구성되는지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개발 아이템도 과제명 쓰시고 아이템 이미지 쓰고 아이템 특징, 구성, 정의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로 먼저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를 하시면 거의 사업계획서의 50% 이상 완성한 거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심플하게 아이템 설명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이템 설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제목, 과제명, 그림, 그 다음에 이 아이템에 대한 세네 줄 설명. 이렇게 됩니다. 학교폭력 의심문자 감지 시스템. 그림을 보니까 학교폭력 의심문자를 감지한다. 여기 보면 문자가 왔네. 애들한테 학교폭력, 야 돈가지 와 이런 문자가 오니까 이 앱이 감지를 해. 자녀폰에서 학교폭력 의심문자 DB랑 비교해서 여기다 보내주는 것만 돼. 이해했죠? 이것만 보면. 그래서 밑에 설명한 거죠. 4줄 정도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설명을 쓰는 방법도 있어요. 보통 한 줄, 두 줄, 세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줄은 뭐뭐를 위하여예요. 내 아이템을 설명할 때 내 아이템은 누구를 위하여, 뭐를 위하여, 왜 했는지 그걸 쓰고, 두 번째는 핵심되는 기술 내용을 포함하는 거예요. 대표님들이 개발하는 아이템의 핵심 기능이나 기술, 차별화된 거, 지금 내가 하는 이유, 이거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런 걸 하는 시스템, 제품, 서비스, 플랫폼, 기술. 누구를 위하여 이 기술을 뭐뭐 하는 시스템. 아까 제목이
학교폭력 의심 문자 감지 시스템이잖아요. 보호자가 자녀의 학교폭력 의심 정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확인하게 해준다잖아요. 엄마가 보호자가 자녀의 학교폭력 의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됐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줄이. 국립국어원에서 발제한 500가지 이상의 학교폭력 언어와 어조를 기반으로 자녀가 수신한 SNS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 등을 실시간 분석. 이걸 한다는 거죠. 뭐뭐를 기반으로 기술을 활용하여 내 기술이 난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보면 학교폭력 단어를 이제 문자가 오면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문자 중요하지만 SNS라는 거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학교폭력 의심 문자라고 판단이 되면 보호자에게 알려준대죠. 그리고 국내 최초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항상 국내 최초나 세계 최초인 게 좋아요. 최초 아니면은 선정되기 어렵죠. 이렇게 작성하면 아이템 설명 부분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본인 그래서 대표님들 아이템에 대해서 이거부터 한번 해보세요. 이것만 읽었을 때 이해가 되면 사업계획서는 잘 쓴 거예요. 근데 이걸 봤는데도 이해가 안 돼.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진짜 국내 최초야? 의심스러우면 그때부터는 사업계획서에서 의심을 갖고 점수가 별로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기술 개발 개요 부분 완성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시간 연구 개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D 사업계획서 양식에 보면 두 번째가 연구 개발 방법입니다. 최대 4페이지를 쓰라고 돼 있고 R&D 결과의 검증 방법과 계획은 반드시 포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연구 개발 방법은 이 R&D 결과의 검증 방법과 계획 부분 빼놓고는 작성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사업계획 쓸 때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알고 보면 쉬운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만 쓰면 돼요. 보통 연구 개발 방법이니까 뭘로 개발하냐, 개발 도구가 뭐냐, 장비가 뭐냐, 협력하는 업체가 있냐, 외주가 있냐, 활용하냐 이런 내용 쓰라는 겁니다. 한 페이지 정도로 쓰면 돼요. 이게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사실 안 써도 돼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좋죠. 그래도 두 번째는 이제 기획안 도면 이게 중요해요. 제품 디자인 이거 해놨죠. 이거 없어요? 그 R&D 신청하려면 저게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창업 아이템이고 신청하려면 내 상품 그린 것도 있고 내가 기획안도 만들어놨고 서비스 기획안도 고민해놨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한 상태에서 이걸 써야지 없는 상태에서 아이디어만 있는데 이거 쓰려면 이건 어렵죠. 지금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아이템에 대해서 구체화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니까 이 구체화된 증빙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다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요 기능도 정리했지 당연히. 큰 제품 개발하면 세부 시스템도 있을 거고 그 내용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성 쓸 수 있으면 쓰고 없으면 저 사업성에서 설명하면 돼요. 됐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4번 이거는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워요. 성능 평가 목표 지표 및 측정 방법 이건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것도 한 페이지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개발 환경, 협력업체 이런 거 쓰라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지금 이 양식 그대로 쓰시면 돼요. 첫 번째로 개발 방법론 이건 소프트웨어니까 그런 내용 한 줄 쓴 거예요. 이거 읽어봐도 감흥이 없잖아요. 그냥 환경을 갖췄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떨어뜨리거나 그러지 않겠죠. 이렇다고 떨어지진 않아요. 예를 들면 금형 같은 거 하면 어떤 프레임이 필요하고 뭐 장비가 필요하고 압축기가 필요하고 그런 내용 쓰라는 겁니다. 개발 환경 도구 간단히 정리하면 되죠. 됐죠. 그다음 외부 협력하는 게 있어. 다른 외부의 어떤 거에 연동하겠다는 게 쭉 써놓은 그 다음에 간단한 추진 일정 마지막에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확보겠다 한 줄 쭉 쓰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그 연구 개발 방법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연구 개발 내용을 쓰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라는 건 그동안 추진했던 결과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이나 기획안, 시스템 서비스 구성도 한번 그려봤거든. 서비스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그림을 이제 전체 4장 쓰라고 하는데 더 많이 써도 돼. 7, 8장 써도 돼. 다 보여주면 더 좋잖아요. 내가 디자인한테 맡겨갖고 제품이 잘 나왔으면 그걸 쓰면 되잖아요. 디자인들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아요. 본인이 하는 건 한계가 있어, 기획자들은. 디자인 전문가들이 하는 게 훨씬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실제 전문가들이 한 디자인을 직접 보여주는 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자료 계속 넣는 거예요. 세부 목표 들어가면 이런 시스템 개발하겠다 이렇게 쓰라는 거고 어떤 부품 개발하겠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기획한 내용을 쓰는 거죠. 뭐 개발했다 어디까지 했다 기획했다 제품 개발이 완료된 게 아니라 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가서 디자인 도면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지금 디자인 해놨다. 디자인, UI, 도면 설계도 이걸 한 장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한 5장 보고 싶으면 5장 보여주면 돼. 앱 개발하는 사람은 페이지가 여러 개잖아요. 다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죠? 5장 내외로 5장 정도 보여도 상관없어. 진짜 준비 잘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한 장 있으면 좀 애매하거든 사실. 이거 실제로는 몇 장 더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핵심되는 차별성 이 표를 찾아서 붙여놨던 거예요. 기존 거랑은 이만큼 다르구나라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이런 한 페이지 정도를 차별성을 쓰고 싶으면 쓰고 저는 이제 썼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검증 목표를 써야 돼. 주요 기능은 이런 게 있고 성능은 이런 걸 내가 테스트하겠다. 이렇게 8개 써놨었어요.
그다음에 핵심 기술은 뭐다. 이런 것들을 내가 검증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이 결과물의 성능 지표. 성능이에요. 기능 아닙니다. 성능. 수치로 나와 이거. 성능이니까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몇 퍼센트냐, 100%냐, 50%, 70%냐, 20건이냐, 10건이냐, 한 건이냐 이런 식으로 성능 지표는 수치로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기에 위에다가 성능 지표를 쓰는 거예요. 내가 그 시스템을 개발해서 어떤 거를 평가하는데 단위는 뭐고 수치는 이만큼 나와야 된다. 목표치가 이게 나와야 된다. 그리고 여기 측정 방법을 밑에 써야 돼요. 그리고 평가 환경은 공인 시험 기관이에요. 무조건. 어떤 것들은 자체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소한 거라도 대부분 공인 시험 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야지만 이제 통과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선정이 돼서 실제로 개발하시면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는 공인 시험 기관에서 간단한 거라도 무조건 받아갖고 평가 결과표를 제시해야지만 결과 보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연구 개발 방법 끝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별도로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 시간 성능 지표 목표 및 측정 방법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능 지표는 작성하기가 까다로워요. 이런 거를 한 번도 접해보거나 써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근데 이 성능 지표가 합격이나 탈락에 영향은 별로 없어요. 합격시켜줄 건데 이걸 잘못 써서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고 또 이걸 잘 썼다고 해서 합격시켜주는 경우는 더더욱 없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평가위원이 지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주로 소프트웨어 IT 쪽을 하다 보니까 항상 지적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실체가 있는 제품들, 화학 제품이랑 기계 같은 것들은 나라에서 정한 규격이 있더라고요. 그걸 실제로 팔려고 하면 그 공인 시험 기관에서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성능 지표 만드는 게 어렵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성능 지표가 양식이 있으니까 그거대로 작성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소프트웨어 서비스예요. 하드웨어는 그것도 상관없어요. 또 규격이 다 있거든요. 근데 서비스나 플랫폼, 소프트웨어 이쪽에 많이 신청을 하잖아요. 이쪽에는 이게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성능 지표 작성하는 법을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양식에는 표가 없어요. 그냥 공란이에요. 근데 예전 2023년 거 양식에 보면 성능 지표 쓰는 양식이 있거든요. 이것도 오래전부터 비슷하게 쓰던 건데 최근 게 이 양식이에요. 결과물의 성능 지표, 평가 방법 및 평가 환경 이걸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평가 항목을 쭉 쓰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평가하겠냐 여기 목표치를 쓰는 거죠. 1차년도, 2차년도의 목표치. 보통 다 1년짜리 과제이기 때문에 여기다 하나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을 찾으려면 인터넷 들어가서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양식 치면 여기 2023년도 양식이 있거든요.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전에 쓰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샘플을 공개해 놓은 게 있어요. 기계 분야고 여기는 화학 제품 분야거든요. 이거 보면 압력, 나노 입자 크기, 분산도 이런 거 기계 제품 개발할 때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화학시험 연구원, 나노 융합 기술 연구원 이런 데서 요구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어떤 기계를 개발할 거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데서 통과돼야지만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하는 그 성능 지표대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죠, 이거는. 그리고 화학적 의류 시험 연구원 이런 데서 안 되면 못 팔잖아요. 거기에서 나와 있는 대로 측정하고 측정 방법은 걔네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측정하는 거잖아요. 이런 분야면 최종 판매하기 전에 공인 시험 기관이 있어요. 측정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된다. 그럼 큰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했던 사례인데 플라스틱 제품의 위생성, 냄새, 맛, 내열수성, KS 인증 마크, 품질 기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쓰고 최소 기준만 통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복합 제품, 이거 의류 같은 건데 소프트웨어 제품이랑 결합된 거예요. 실체가 있는 제품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이거예요. 소프트웨어, 서비스, 플랫폼. 이거 개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계속 어려워하세요. 근데 그것도 양식이라고 해서 샘플로 공개한 게 있어요. 정보통신 분야. 이거 보시면 처리량, 시각화, 데이터베이스 응답 속도, 알고리즘, 연동 IoT 플랫폼 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처리량은 서버 증설하면 해결 다 되는 거고. 이거는 개발하는 기능하고는 큰 관계는 없어요.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어떤 기능인가가 중요한데 성능으로 평가하려고 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이런 거 거의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거 안 되면 소프트웨어 개발 잘못된 거예요. 눌렀는데 0.5초 안에 응답 안 나온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서비스 출시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걸 할 때 하도 지적을 많이 하니까 여기 나온 거대로 그대로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그 지표를 냈는데 이거 갖고 뭐라고 하시더라고. 이게 뭐냐고. 일반적인 거 내면 어떡하냐. 욕 들어먹었다 이거죠. 이거대로 해도 욕 들어먹으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서비스 플랫폼 성능 지표 작성 예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정답은 없는 건데 경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하니까 그러니까
지적이 덜 나오더라. 예, 지적이 덜 나오니까 그렇다는 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해 줬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면 되더라는 거죠. 그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쓰라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성능 지표에 데이터베이스 응답 속도, 알고리즘 개수, 연동 플랫폼 이거 써도 돼요. 기본적으로 몇 개 쓰되 기능 있죠. 우리가 원래 어떤 기능을 하겠다.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나 플랫폼을 개발하면 어떤 기능 위주로 개발하잖아요. 그 기능의 정합도라는 게 있어요. 기능을 정합도로 바꿔서 제출하고 테스트는 여러 번 한다.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일단 항목을 7, 8개로 처음에 이렇게 냈어요. 4개 정도 해도 통과시켜줘요. 근데 성의를 보는 게 중요하니까 7, 8개 항목으로 구성해라. 소프트웨어 성능평가 예시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DB 응답 속도라든가 처리량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개발하는 제품에 따라서 두세 가지 정도를 포함하시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전부 다 그거 쓰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기능을 보통 개발하실 텐데 그 기능을 성능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정합도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결제하는 기능이다. 그러면 무슨 결제 기능의 정합도. 정합도라는 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테스트를 1번 하든 100번 하든 해서 100번 했을 때 100%다 통과돼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게 수치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하고 다니는 테스트 횟수는 최소 20번. 10번으로 하면은 다 되면은 100%고 20번 중에 19번 되면 95%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95% 이상은 다 넘어야겠죠. 그리고 결제 같은 건 100%다 돼야 되는 거고 결제를 만약에 성능으로 하겠다. 이런 것도 됩니다. 만족도나 설문조사도 해갖고 만족도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하겠다. 뭐 이런 걸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해요. 베타 테스트를 돌려서 회원이랑 어떤 데이터베이스 건수를 등록하겠다. 몇 건. 이것도 됩니다. 그 다음에 상세한 측정 방법이라고 이 측정 방법을 상세하게 써야 돼요. 측정 방법을 한 마디 쓰지 말고 성능 지표 자체를 매우 상세하고 길고 복잡하게 쓴 것도 방법이에요. 여기 보면 무슨 기능의 정합도는 정합도인데 그 플로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면 좋아요. 뭐뭐한 데이터베이스 응답 속도. 여기도 무슨 노티피케이션 푸시 속도. 그냥 속도만 하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면은 노력한 흔적이 보이거든. 평가 방법은 공인 시험 기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반드시 이 기관에서 이 성능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을 통과해야지만 결과물이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인시험 기관에서. 그래서 사소한 것도 모두 기왕이면 공인시험 기관에서 해라. 자체평가도 해도 돼요. 쉬운 거 같은 건 자체평가해도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회원 건수 몇 명 등록했다고 했으면 그거는 자체평가만 해도 그 DB 내역 보여주면 되잖아요. 나중에. 근데 그거 말고 정확도 같은 거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기관에 맡겨서 성능이 나온 걸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이 7, 8개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선정이 되면 고치라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럼 그때 다 수정할 수가 있어요. 수정할 수가 있으니까 약간 성능 목표치를 낮출 수도 있고 이런 걸 빼라고 그러면 뺄 수도 있고 다른 걸 추가하라고 하면 추가할 수도 있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제공하는 기본 지표에서 두세 가지 쓰고 나머지는 기능의 정합도 위주로 쓰시고 그 성능 지표 자체를 이렇게 상세하게 써라. 그러면 평가위원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할 거예요. 평가위원도 이 소프트웨어 잘 모를 수 있고 소프트웨어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갖고 하나하나 따지기가 어려워요. 들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이 샘플 보고 참조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정단 멘토입니다. 합격 비법을 다 알려주는 R&D 사업계획서 작성법 네 번째 시간 선행연구, 개발 역량, 사업비 등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시 양식을 보면 세 장으로 공식적으로 나오는데 선행연구 개발 사항 쓰는 거랑 연구 개발 역량, 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그리고 개발 일정이 어떻게 되냐 연구비 사항 계획이 어떻게 되냐 이걸 한 번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성하는 방법도 어렵지가 않아요. 새로운 게 별로 없어요. 고민해서 쓸 게 없어요. 이 네 가지를 써야 되는데 선행연구는 그동안 이 개발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내역을 아주 상세한 일지를 적으시면 돼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원래 여태까지 준비했던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결과물도 있고 그리고 내용 정리하라는 거고 연구개발 역량은 과제 책임자 이력하고 경력 쓰라는 거고 참여연구원 있다 그러면 참여연구원 이력 경력 쓰라는 거고 기관이랑 같이 하면 그 기관의 참여 이력 쓰라는 거고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쓰라는 겁니다. 있으면 있어야겠죠. 그리고 R&D니까 당연히 세 번째는 개발 추진 일정 이거는 바차트로 쓰면 되는 거고 연구비 계획 써야 되는데 그것도 양식이 있어요. 써야 될 거가 많은 것 같지만 제일 쉬운 부분이에요. 앞에서 개발 목표랑 연구 방법만 썼으면 거기서 90% 끝났어요. 합격할지 말지는. 이거는 그냥 진짜 그야말로 쭉 훑어보는 겁니다. 맨 처음에 선행연구 개발 여기에 보면 기존에 R&D 한 사업 경력이 있냐 없냐 쓰라는 거예요. 디딤돌 처음 해보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 없어요. 없어. 그죠? 그 회사 만든 회사로는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해본 게 있다 그러면 그걸 쓰고 싶으면 써도 돼. 근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 걸 쓰라는 거거든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처음 했을 때는. 근데 이걸 근데 R&D를 몇 번 할 때는 그때 써야 되죠. 그럼 그것도 써야 되고
그게 요번 R&D랑 다른 점도 써야 돼. 이건 추가적으로 해야 될 작업인 거예요. 근데 지금 강의 듣는 분들은 이거 없어요. 있으면은 이 강의 들을 필요 없죠. R&D 받은 적 있는데 굳이 이거 뭘로 듣습니까? 잘해서 받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없다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행 연구 개발은 뭐 했냐 그러면 뭐 한 거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개발이 아니고 사업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착안하고 자료 수립하고 컨셉 정의하고 사업 기획, 서비스 기획, UI 설계 이런 거 그냥 그동안 했던 내역 쓰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개발 실패도 있어요. 여기 예비 창업 패키지 선정돼. 이걸 다 쓰라는 거예요. 초기 창업으로 중앙정부 R&D 사업 이력 없다고 써라. 창업 패키지나 받았으면 관계 있으니까 쓰라 그랬죠. 굳이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계속 나라 돈 받아서 사업한다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동안 준비했던 시기별로 최대한 상세하게 써라. 아이디어, 기획, UI 설계, 디자인, 프로토타입, 베타 테스트 이런 내용들 다 쓸 수 있잖아요. 선행 연구 개발이 끝난 거예요.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개발하기 위해서 뭘 준비했냐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R&D가 있으면 중복되는 거 아닌가 이거 보고 싶은 거죠. 중복되는 건 주면 안 되잖아요. 이 정도만 써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 역량이 팀원이 몇 명 있다. 그 사람이 뭐 하는지 쓰면 돼. 기획하는 사람, 개발하는 사람, 백엔드, 프론트엔드, 디자인, 퍼블리싱 하는 사람 쓰면 되지. 내부 인력은 내부 인력. 외주면 외주, 프리랜서는 프리랜서 이렇게 쓰면 돼요. 1인 기업이나 직원 없을 때는 외주 기업 프리랜서 추가할 수 있어요. 한 명만 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혼자서 그 개발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계획된 연구팀 내용을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자 역량은 개발과 관련된 역량을 내용을 다 쓰라는 거 했던 거를. 이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개발을 완성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만약에 없으면 뽑아줄 때 좀 그렇잖아요. 아, 이거 없는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비슷한 걸 많이 해봤다고 작성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업하셨으면 대부분 그런 거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업하지. 이거 경험도 없는 사람이 뚝딱 이거 어떻게 합니까? 뭐래도 써라. 그 공부한 거라도 쓰든가. 하여튼 이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를 자랑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럼 이 부분 이제 끝난 거예요. 특허 수상 논문이 있다면 작성해도 되고 없어도 큰 문제는 안 돼요. 초기 기업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연구원 현황. 연구원 현황에 대표도 참여할 거고 안 할 수도 있잖아. 대표가 연구원으로. 대표하고 연구원은 다르죠. 과제 책임자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그 대표자 책임자 쓰고 대표면 똑같이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 채용할 거를 쓰라는 거예요. 1인 기업 직원이 없을 땐 추공 계획으로 작성하면 돼요. 참여기간 없으면 이거 삭제해도 돼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좀 유력한 기업이 참여하면 무조건 써야겠죠. 좋은 회사에서 참여를 해준다 그러면 특허 수상 논문 넣어야 돼요. 이렇게 넣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특허나 상표 무조건 하나는 하셔야 돼요. 하나 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제일 좋죠. 뭐라도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 등록증이라던가 상표라던가 특허라던가 그 중에 하나는 적어도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지재권이 이거 개발해서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할 말 없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나오겠죠. 질문에서. 아니 왜 이걸 안 했냐? 네가 이렇게 나라에서 돈 받고 개발하는데 지식재산권도 확보 못한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냐?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특허, 상표, 프로그램 저작권, 실용신안, 뭐 디자인권 이런 거 있죠. 하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통지서를 갖다 붙이세요. 출원 통지서를 붙이고 출원한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요 다시 정리한 거야. 표로. 뭔가 있어 보이게 되잖아요. 다시 표를 만들면. 그리고 밑에 어떤 취지로 한 건지 또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그 디딤돌 과제 첫걸음 이걸 신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처음 해보는 사람들만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문제가 되니까 반드시 이렇게 붙여넣기 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술 개발 일정은 두세 줄 쓰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많이 쓰라는 거예요. 최소 15개 이상. 잘 모르면 그 샘플하고 똑같이 하세요. 내용은 바꿔야겠지 자기 거랑.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단계를 나눈 거예요.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하는 기본적인 일정이에요. 자기 거에 맞춰서 이렇게 쓰시면 되죠. 무조건 성의가 중요한 거죠. 예전에 평가위원 갔을 때 개발 일정이 3개, 2개인 거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앞에서 잘 쓴 사람이 그렇게 쓰는 경우는 없어요. 앞에 것도 잘 못 썼어. 예. 근데 뒤에도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보나마나한 거죠. 최소한 이런 데서 지적받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15건 이상 써라. 그렇게 15건 이상 쓴 다음에는 이것 때문에 선정되거나 탈락되는 경우는 없어요. 다만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다는 거죠. 개발할 정도 그렇게 정리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비 사용계획. 이것도 옛날엔 양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서 쓰라는 건데 이게 옛날 양식이에요. 간단하게 나온 거. 옛날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했어요. 인건비 사람 이름까지 다 썼어요. 예, 연구활동비도 내역도 막 복잡하게 썼었어요. 그나마 간단하게 나온 거니까 이런 식으로 1차 년도에 나라에서 주는 거 얼마, 내 거 얼마, 내 거에 현금 현물 얼마 이렇게 기본 나누고 그렇죠? 그 연구비 총괄이죠. 연도별 사용 계획 1차 년도에 인건비 얼마 쓰겠다, 연구활동비 얼마 쓰 지급 수수료, 임차료 뭐 많아요. 그걸 사실은
많이 쓰면 좋아요. 상세하게. 너무 한 곳에 다 돈이 몰려 있으면, 특히 인건비 다 있으면 좀 그렇다. 그러니까 최대한 좀 분산해서 쓰시고 나중에 수정하라 그래요. 그리고 예전에 2억 준다 좀 깎았어요. 요새는 안 그래. 이거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은 예비 창업 패키지나 이런 거랑 달라서 거기 적혀 있는 금액 그대로 다 줍니다. 2억 준다 그러면 2억 다 주고 1억 2천만 원 준다고 1억 2천만 원 다 줍니다. 예, 그러니까 상세하게 쓸수록 좋은 거예요. 샘플표만 유사하게 작성하시고 소프트웨어 개발용은 100% 인건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 공고문에 보면 필수 항목 뭐뭐 넣으라고 나와요. 기본적으로 기술 임치비라는 게 있어요. 뭐 위탁 정산 수수료라고 나중에 이거 끝났을 때 회계사한테 사업비 정산을 맡겨야 되거든요. 그게 7만 8천 원인가 그래요. 그걸 넣어야 돼요. 이거 잘못 썼다고 해서 합격할게 떨어지거나 떨어지게 합격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지적은 나올 수 있다. 사장 혼자 인건비 100% 사장님도 다 돈 가져가고 어떻게 개발하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연구활동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사업 협약할 때 다 수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사업을 진행할 때도 이게 사람이 바뀌거나 그럼 다 수정할 수 있어요. 수정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으니까 너무 신경 써서 쓸 필요는 없어요. 최대한 상세하게 적으면 되고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까 너무 벌벌벌 떨면서 쓸 필요는 없다. 다만 이 내용을 다 쓰긴 써야 된다. 대충 쓰면 불리할 수 있어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선행연구, 개발 역량, 일정, 사업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달 멘토입니다. 합격 비법을 다 알려주는 R&D 사업계획서 작성법,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화 방안은 구체적인 사업화 목표, 사업화 전략 이렇게 두 개가 핵심이고요. 기대 효과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간단하게 써서 넘어가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구체적인 사업화 목표, 사업화 전략 두 가지 어떻게 쓰는 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사업화 목표는 런칭 후 1년 이내 성과 목표를 작성합니다. 개발이 완료된 다음에 1년 이내 성과를 이렇게 하겠다. 보통 매출이나 뭐 회원 모집하겠다, 지점을 늘리겠다, 고용 창출, 고용하겠다, 산업재생권 내겠다 이런 거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항목 작성에 있어서 5가지 정도 쓰시고 가중치 쓰시고 설정 근거는 무슨 계획으로 하겠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성과 지표 목표가 성과 지표명이죠. 그리고 그 검증은 어떻게 하겠다. 간단하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성과 지표 거의 동일한 건데 그 중요도를 쓰시면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쓴 거죠. 세 번째가 수익 모델. 수익 모델은 진짜 정확히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모르시면 그냥 이 항목 그대로 하시면 돼요. 1번 1년 이내 성과 목표, 2번 성과 지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수익 모델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4번 매출 목표 상세. 매출 목표 상세에 연차별로 어떻게 매출하겠다는 내용을 쭉 쓰셔야 돼요. 이 사업화 방안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작성된 내용이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면 당락 결정할 수가 있어요. 너무 성의 없게 썼다 그러면 앞에 게 좋아도 탈락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탈락 사유에 제일 많이 언급되는 사유 중에 하나가 매출 목표가 근거가 부족하다예요. 마케팅 실현 가능성이 낮고 목표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탈락 사유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탈락 사유 안 받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사에서 엑셀로 매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상세하게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다 보니까 작성하기가 쉽진 않아요. 이거 오래 걸려요. 원래 대표님들이 이거 하셔야 되는데 이걸 잘 안 하시는 분이 많아요. 대충 한다 이거죠.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업성 부분에서 20점 만점인데 이걸 잘 못 쓰면 거기서 8점, 7점 받아서 탈락하는 거예요. 최소한 12점, 13, 14점 이상 받아야죠. 그리고 연도별 매출은 개발 완료가 됐다 한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최소 5년 동안 추정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R&D 과제 시스템이 입력할 때 5년 매출액은 입력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해놔야 되는 거죠. 어차피. 그렇죠? 그래서 최소 5년간 매출 목표를 추정해라. 그리고 여기 보면 윗부분은 매출 쭉 쓰시고 그다음에 비용, 매출 원가, 인건비 제외한 판관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쓰시는 겁니다. 그 밑에다가 산출 근거를 써야 돼요. 이걸 써놓고 산출 근거 없으면 이상한 거죠. 그리고 한 페이지만 쓰시면 됩니다. 뭐 근데 반 페이지 쓰면 너무 적어요. 왜냐면 매출 목표를 최대한 상세히 써야 되거든요. 이 매출 목표 쓰는 거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화 방안 끝나고 나서 추가로 강의 한 개 더 있는데 다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식은 없어요.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냈을 때 탈락 사유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없어요. 예, 대부분 잘 세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상세하게 써놓으면 평가위원들이 짧은 평가 시간에 매출 상세 내역을 다 읽어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고민을 많이 했구나. 근거를 제대로 조사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대면 평가 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으니까 상세하게 써놓으면 되고 여기 근데 큼지막하게 1년 10억, 2년차 10억, 3년차 30억 이렇게 쓰면 탈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안 한 거잖아. 그렇게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쓰시는 분이 진짜 많아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사업화 전략은 이 4개만 쓰면 됩니다. 포피 전략. 여기에 뭐 스왑 분석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비즈니스 캔버스 이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그거 해도 돼요. 근데 비즈니스 캔버스 스왑 분석이 더 어려워요. 경우에 따라서는 탈락시킬 때 스왑 분석이 안 됐다, 비즈니스 캔버스가 없다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 그냥
탈락하려고 사유 만든 거지 탈락을 이미 했기 때문에 사유를 쓰려고 한 거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포피 전략만 써도 충분해요. 근데 자기가 쓰고 싶어 그럼 쓰세요. 그리고 시장 동향 규모 인터넷에 찾아서 쓰는 거고 마케팅 사업화 차별화 전략을 써야겠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초기 시장 침투 전략. 처음에 어떻게 팔 건지가 궁금하잖아요. 포피 전략은 마케팅 기본 전략에 이거 나오는 거잖아요. 제품은 정의가 뭐고 가격은 얼마고 유통은 어떻게 할 거고 프로모션은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하게 표로 만들면 됩니다. 사업화 전략이라는 그 제휴 전략 이런 거 써도 되고 제품 개발 전략 영업 방안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쓰려면 복잡하니까 이거 하나로 쓰면은 괜찮더라. 그 다음에 시장 동향 분석을 해야죠. 시장 동향. 이거는 인터넷 찾아서 쓰세요. 인터넷 나올 거예요. 이거는 우리와 유사한 시장 써도 되고 최대한 우리랑 가까운 시장을 쓰는 게 좋죠. 최대한 세분된 시장을 쓰는 게 좋고 없으면 그 위에 거, 또 없으면 그 위에 시장 이렇게 쓰시면 되고 해외 사례 있으면 쓰면 됩니다.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디지털 과제에서 해외에 진출하는 것까지는 없어도 선정될 수 있거든요. 없어도 안 써도 상관없다. 그리고 차별화 전략 우수성 할 때는 유사한 서비스가 있을 때는 이렇게 A 우리 거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서로 비교 항목들을 써주시고 우리 거는 볼드체 빨간색 그러니까 우리 거만 잘 보이게 쓰고 우리 건 다 좋은 거예요. 우리 비교 업체는 안 좋은 거야. 안 좋다, X 없다 이런 거죠. 그거 뭐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비교업체가 더 좋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비교 대상이 없는 제품을 만들 때는 이렇게 차별화해서 해갖고 우리 거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화 방안 중에서 초기 시장 침투 전략 이게 중요합니다. 개발 후에 처음에 어떻게 팔 것인지 쓰는 겁니다. 뭐 대학교 주변에 어떻게 하겠다. 유튜브 팟캐스트 광고 이용하겠다는데 이것도 사실 너무 간단해요. 제가 사례로 든 것 중에 이게 좋아요. 수거맨이라는 서비스인데 분리수거 대행하는 서비스. 아파트 여기 구역을 정해놓고 무슨 아파트 다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아파트 대상으로 영업은 언제 하고 단지별로 과연 목표는 언제 하고 프로모션 이벤트는 어떻게 하겠다. 이 내용 훨씬 상세하죠. 이 정도만 써도 충분합니다. 이거는 생각해보지 않고는 못 쓰죠. 실제로 누구한테 처음에 가져가서 홍보할 거냐, 마케팅 할 거냐, 대상은 누구냐 이걸 정리한 거니까 잘 모르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목표, 지역, 영업 개시일, 그 지역마다 최소 내가 어떻게 목표하는 거, 그 다음에 광고 집행은 어떻게 하고 프로모션은 어떻게 하겠다, 가격은 얼마 하겠다, 인원 투입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정확히 세워놓으면 제대로 마케팅 하겠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창한 거 안 써도 돼요. 실제로 하는 거 내역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대 효과. GPT나 제미나에게 물어보면 답 나옵니다. 거의 안 중요해요. 기술적 기대 효과, 사회 경제적 기대 효과에서 한 3개씩, 4개씩 이렇게 찾아서 직접 써도 돼요. 이건 형식적인 거예요. 정달 멘토입니다. 합격 비법을 다 알려주는 R&D 사업계획서 작성법 그 마지막 시간 매출 목표 추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양식 끝에 보면 이제 구체적인 사업화 목표 안에 이제 매출 목표를 적는 겁니다. 이거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두세 페이지 써야 됩니다. 사업화 전략 두 페이지 안에 안 끝나요. 이것도 한 세네 페이지 쓸 수 있어요. 매출 목표를 잘 써야 되는 이유는 탈락 사유에 제일 많이 나와요. 첫 번째가 매출 목표의 근거가 부족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항상 매출 목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매출 목표를 엄청나게 잘 써도 그렇게 나와요. 매출 목표가 제대로 안 되면 탈락 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적어야 돼요. 근데 대표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제품에 대한 시장이 없다는 거예요. 찾아보면 뭐 잘 없거든요. 본인들이 만든 제품에 대한 시장이 없어요. 당연히 시장이 없는 거예요. 왜 없냐? 최초의 아이템이니까 당연히 그 관련된 시장이 없는 거죠. 똑같은 시장을 누가 조사한 적이 없어요. 새로 만드신 거잖아요. 만약 그 시장을 찾았어. 그러면 대표님들이 만드는 제품이 최초가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템을 재검토해 봐야 되는 거예요. 대표님들이 만드는 제품에 대한 시장이 나오는 게 이상하다. 새로운 제품에 대한 시장은 찾는 게 아니라 추정하는 겁니다. 본인이 추정하시는 거예요. 그 누가 하겠습니까? 비슷한 시장을 조사한 다음에 내 시장은 이 틈새 시장은 여기쯤에 해당될 거니까 본인이 추정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목표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정하시면 매출 목표가 되는 거예요. 논리는 대표자나 기획자들이 만드는 거죠. 누가 정해주진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나마 다행이지. 누가 또 정해준 대로 하면 또 그거대로 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고 힘든데 그냥 내가 정하는 거잖아. 내 거니까. 이거만 하면 돼요. 이거 근데 머릿속엔 다 하셨어요, 분명히. 분명히 자기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팔고, 이 정도 될 거라는 거는 고민하셨어. 문제는 그걸 정리를 안 했다는 거죠. 그걸 정리하면 됩니다. 이거 정리하면 돼. 시장 규모 추정하는 템, 셈, 쏨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유튜브에서 강의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해하신 다음에 작성하시면 돼요. 템은 전체 파일, 전체에 대한 거고, 유효 시장은 그 전체 중에서 일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론 뭐 나이로 나눴다던가, 성별로 나눴다든가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 쏘면 이제 수익 시장이라고 목표 시장이에요. 이게. 더 세분화한 요 시장만 나는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목표예요. 목표니까 더 쉬워요. 이 중에 5% 정도로 하는데 5% 정한 논리만 얘기하면 돼. 이런 시장을 찾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찾을 수 있다 이거죠. 이 중에서 내가 세분된 시장 요거 만드는 게 어려워. 요게 유효 시장의 논리를 세우는 게
쭉 굵은 거예요. 샘플을 한번 보면 저는 표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여기에 전체 시장, 그 다음에 유효 시장. 근데 이게 이제 어렵죠. 이건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이 시장 중에서 난 요걸 타겟으로 하는데 그 논리를 적는 거예요. 뒤에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목표 시장은 여기서 제 기준에 따라서 시장을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장에서 그냥 목표 몇 프로 하겠다. 몇 프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거고 이건 시장에 다 나오고 요것만 내가 찾으면 돼요. 이 논리에 의해서 결국은 이 시장의 몇 프로가 이 시장이겠죠. 그리고 이 시장의 몇 프로는 뭐 목표 시장이고. 다시 설명드리면 전체 시장 이건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시장에 나보다 위에 있는 시장 그리고 그 전체 시장 중에서 유효 시장은 내가 나눠서 선택한 시장인데 나누는 기준을 내가 정한 거예요. 내 제품은 이거니까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 논리를 세우시고 그 유효 시장에서 몇 프로를 목표로 하겠다는 게 목표 시장이에요. 여기서 돈 벌겠다는 거죠. 이게 매출 목표인 거죠. 대체 그러니까 매출 원가는 뭐 재료비 같은 거 들어가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개업이면 중개 수수료 들어갈 거고 인건비는 고용 몇 명 하겠다. 한 명당 평균 얼마 하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인건비 제한 판관비 쓰는 거 개발비, 마케팅비, 운영비 세 가지만 쓰면 돼요. 그거 뭐 얼마씩 하겠다. 근데 이걸 다 사유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 목표가 나올 거고 판관비가 나올 거고 매출에서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이 되는 겁니다. 매출 목표를 세우는 팁을 드리자면 산출 근거는 최대한 상세하게 해라. 이제 엑셀로 쓰시면 되죠. 시장 규모를 추정할 때 자체 기준을 만들어라. 연도별로 써야 되니까 1%, 4% 이렇게 증가할 거 아니까 그 개수를 찾아내야 되고 영업 손실이 나요. 처음부터 만들자마자 그 다음 연도에 수익이 안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영업 손실이 막 3년 차, 4년 차까지 나면은 사업성이 낮아 보이니까 그 목표를 잡을 때 영업 손실은 개발 완료 후 1년까지만 이후에는 흑자 나오게끔 본인이 그걸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그게 좋아 보여요. 그리고 모든 추정은 당연히 나한테 유리하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보여주는 건데 낙관적으로 생각한 걸 보여줘야지 비관적으로 생각한 거를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이게 샘플이에요. 후기부 등본이라고 실거주 인증 후기 서비스 그 매출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 전체 시장을 등기부 등본 같은 걸 생각한 거예요. 전세 계약이나 매매할 때 등기부 등본을 떼니까 전체 시장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거 뗄 때 우리 것도 뗀다고 생각하고 계약 건수 이거 조사하면 나와요. 부동산 원인이 뭐 ok토브 이런 데서 하면 나와요. 그럼 매년 나오는데 작년 것까지 있겠죠. 작년 건 나온 다음에 그 재작년 2024년, 2023년, 2020 이렇게 있어요. 그럼 평균을 내보는 거예요. 이 증가율을 써야 되잖아요. 이게 몇 건씩 증가하는지를 써야 되는데 그 증가율이 나온다고요. 그걸 조사하면. 그럼 보면 2년 차 했을 땐 증가하고 3년 차 하면 평균 내보면 감소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2년 차 증가한 것만 갖고 평균을 내자는 거예요. 그 평균을 내서 증가시켰다 그러면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됐죠? 나머지 증가율은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거를 찾는 거예요. 이 전체 시장은 분명히 있어요. 증가율을 계산해서 여기다 곱해줘라. 그럼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건당 3,000원으로 생각했다. 계약한 사람이 그걸 다 본다고 가정했을 때 매출이 1,800억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등기부등본도 1,000억 이상 나와요. 매년 징수 수수료가.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게 한 거예요. 이거 전체 시장이라는 거죠. 아직까지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추정한 거잖아요. 이게 매출이 1번이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하는 또 매출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사무소가 지금 몇 개인데 매년 증가한 걸로 나왔어. 그래서 증가한 걸로 썼고 그 매출이 회원 가입당 그 10만 원이에요. 연회비가. 그래서 10만 원 곱한 거야. 그러면 매출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내 제품을 모든 국민이 다 쓴다고 생각할 때 전체 시장을 한 거야. 그 다음부터는 유효시장이니까 내가 조건을 줄여나가고 전월세 계약 건수 200만 건인데 매매 건수를 뺀 거예요. 전 월세 집 구할 때만 본다 치자. 그럼 200만 건이다. 줄였죠 일단.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도 이 중에서 가입할 사람은 1%밖에 안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써갖고 이렇게 줄인 거야. 근데 요거 1%가 처음에 1%고 그 다음에 조금씩 늘어났겠죠. 그거 그냥 내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몇 프로씩 늘어났다. 그 매출도 그러면 그거에 대해 10만 원 곱하면 매출이 되겠죠. 이것도 유효 시장이야. 우리가 타겟으로 해볼 시장. 세 번째 우리 목표에 이 중에서 점유율 그냥 목표를 정한 거야. 점유율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목표로 그렇게 정했다는 거지 어떤 근거는 없어. 조회 건수를 3천 건 할 것 같아. 뭐 6만 건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얼마다 나온 거예요. 1,800만 원, 3억, 10억 이런 식으로 늘어날 거다. 이게 매출인 거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회원비 회비 60만 원, 390만 원, 5,400만 원 이런 식으로 늘어날 거다.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한 게 제 목표 시장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매출 70%가 원가다. 30%는 그거한테 쉐어하니까 30, 나머지 뭐 대행 수수료 얼마다 할 건 거예요. 원가가 얼마 되고 인건비는 400만 원 줄 거니까 두 명이면 얼마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음대로 정한 거죠. 하드웨어 운영비 그냥 측정한 거예요. 관리비, 광고 선전비 얼마씩 쓰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인건비 제외한 판관비가 이만큼 든다. 계산해보면 첫 년도에 이만큼 손해나고 둘째 년도에 셋째 년도에 마이너스 1억 난다. 그 다음 년부터 2027년부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쓴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 뒤에 근거가 다 적어놓은 거예요. 공인중개사는 이렇다. 협회에서 나온 거다. 국토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 여기 나온다. 다 추정된 게 되잖아요. 유휴시장도 마찬가지. 근데 그 근거를 여기서 쓴 거죠. 근데 목표 시장은 점유 목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 산출 근거를 통해서
매출 목표가 나온 겁니다. 이해하셨죠? 하나 더 보면 수거맨이는 분리수거 대행 서비스예요. 이것도 전체 시장을 한 거예요. 아파트 수 나오죠. 2020년 기준이래요. 아파트에 사는 가구 수가 1000만 가구, 1100만 가구 이렇게 늘어난대요. 이렇게 수도권 아파트 조사하면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수도권 아파트에서 2012년 이후로 한 거를 그 신축이라고 생각하고 그 신축 아파트는 그 중에 몇 개다. 구축 아파트는 이 서비스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잠재 고객 13%를 정했다. 14% 기준 정한 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유럽의 것도 내가 정했다고 했잖아요. 3.9%다. 이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는 이 잠재 고객의 몇 프로를 고객으로 하겠다 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월정액이 11,000원이다. 그거 곱하기 가구수 곱하면 이게 매출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한 겁니다. 비용도 똑같아요. 원가, 인건비, 판관비, 인건비 제한 판관비 똑같아요. 상세하게 쓰는 거죠. 보통 인원수, 인건비 공용 인원이고 인원 얼마 주겠다. 원가 제외하면 돼. 그다음에 판관비에 대해 그 내용 상세하게 썼잖아요. 그리고 설명을 한 거예요. 전국 아파트는 여기서 찾아왔다. 수도권 아파트, 신축 아파트는 뭘 정의했다. 잠재 고객 수는 왜 13%가 됐냐 했더니 알파 테스트 해보니까 의향을 물어본 거예요. 의향 할 거냐 말 거냐. 44%였대. 여기다 곱한 거죠.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 이용률 정기 배출 월정액으로 할 사람이 있어. 이거 그냥 정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런 거를 조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시민사에서. 그걸 갖다 넣어버린 거지. 그래서 20%에서 유효시장이 나온 거고 그 목표 시장에서 매년 몇 퍼센트 성장하겠다? 적은 겁니다. 11,900원이네. 연도별 12개월 동안. 그래서 1년차는 또 6개월만 했대. 6개월은 이제 프로모션 기간이니까 또 뺐나 보죠. 그리고 아파트를 영업을 해야 되는데 매출의 5%는 계속 광고를 집행한 비용을 쓰겠다.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한 내용을 쓴 거예요. 이 산출 근거를 보면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탈락 사유는 안 되겠죠. 이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으로써 R&D 사업계획서 작성법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정달 멘토 네이버 블로그 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